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계기 수업을 위한 자료입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은 홍콩 시민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서로 용기를 북돋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지는 저 장면을 보고 1980년대를 살아왔던 우리 선생님과 그 세대는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홍콩에서도 그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고 있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잘하는 우리나라의 색싹들인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더 확실히 계승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알아보려면 먼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사상 유례 없는 포괄적인 독재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바로 유신 체제라고 부릅니다. 유신 헌법이라고 부르는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체제인데 삼권 분립이니 언론의 자유니 하는 것들은 그냥 다 없는 셈 쳐버리는 무시무시한 독재 체제였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긴급조치, 긴급명령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마구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국회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물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놨습니다.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찰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억압과 감시 체제들이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 유행했던 말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갔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였죠. 유명한 정치가라 해도 이 억압과 탄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력한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씨는 심지어 납치를 당해서 바다에 집어 던져서 죽기 직전에 미국과 일본 대통령 총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서 항의 전화를 한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납치당해서 바닷물에 집어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야당의 또한 유력한 지도자였던 김영삼 신민당 대표는 보다시피 이렇게 당사에서부터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가고 국회의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당한 뒤 집에 감금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이 유신체제는 굉장히 어이없게 끝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국민감시 억압기구인 중앙정보부의 수장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이른바 궁정동의 총서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로 12.6 사건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니 바로 민주화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죽음으로써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쟁취할 때만 민주주의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에 우리나라 시민들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타고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라고 맡겨놓은 군대를 끌고 오히려 서울로 돌격하여 권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12.12 군사 반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군부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 야심을 숨기면서 마치 자기네가 질서를 잡은 다음에는 언제든지 정권을 민간에게 넘길 것처럼 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죠. 그러던 중 5월 17일 이들은 기습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대신 군이 치안권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계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으니까 일단 계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바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하기를 대통령 암살 사건이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나면 계엄을 해제하고 이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민간에게 권력을 넘기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월 17일 이들은 계엄을 해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풀어 국회를 기습하여 국회의원들을 몽땅 국회에서 쫓아내는 폭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대학에 군인들이 밀고 들어가 대학을 군대가 점령하는 어이없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권력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거죠. 김영삼, 김대중 같은 유력한 정치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종필 같은 정치가들은 체포되어 감금당하고 김영삼 씨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택연금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순히 물러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시위대와 군인들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 100여 명이 학교에 왔더니 군인들이 학교를 지키고 있고 학교 교문에는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으니 다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군인들 앞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물러나라. 그냥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이 학생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두드려 팼습니다. 곤봉으로 두드려 패서 피가 철철 나게 만들었고 그냥 시위를 해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쓰러질 때까지 두드려 팼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리던 동네 주민들,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미친 듯이 몽둥이로 두드려 팼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시내에 있었던 젊은이들, 시민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들이 시내에 모여서 계엄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과 경찰이 이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도심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일어났죠. 특전사 공수여단이 여기에 와 있었는데 이 공수부대가 도심으로 진입하여 전남대에서 했던 것보다 2배, 3배 잔혹한 방식으로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곤봉으로 때리는 거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총에 꽂아놓은 총검, 대검이라 그러죠. 그걸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몽땅 체포하라는 어이없는 명령이 나오면서
시위대는 물론 인도든 차도든 길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무조건 쫓아가서 체포해서 트럭에 실었습니다. 트럭에 실려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희생당하고 몇 명이 살아 돌아왔는지는 아직도 정확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폭력을 가해서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에 그야말로 쫄아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찌르면 찌를수록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쯤 되면은 시민들도 바보가 아니니 자기를 지킬 무기를 갖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강목이라든지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는 시민들도 있었고, 또 차량을 이용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공수부대는 총을 쏘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군대죠. 외적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있는 군대가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쏜 것입니다. 그것도 무차별 사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사한 거죠.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기는커녕 더 많은 수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왔고 결국은 공수부대를 광주 바깥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예비군 부대, 경찰서 등에서 무기를 가져와 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총과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 계엄군 앞에 그야말로 딱총 수준밖에 안 되는 총 몇 자루가 무슨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왜 밖으로 밀려나갔을까요? 그들은 광주시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광주로 통하는 모든 교통과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광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광주 바깥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그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오직 독일 사람 한 사람, 독일 기자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킨 이들은 5월 28일 새벽에 다시 광주를 기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시민군들을 쏘아 죽이고 결국 광주를 다시 그들 말에 따르면 사태를 정리했죠.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지금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다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운 끔찍한 사진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권력에 눈이 멀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거기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특수부대를 풀어서 총으로 쏴 죽인 뒤에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그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언론은 아무도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바탕으로 권력을 차지한 뒤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패배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광주에서 저항했던 시민들은 목숨을 잃고 겉보기에는 무릎을 꿇었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 오직 단 한 군데 광주에서만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그러다 그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광주가 아닌 다른 도시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80년대는 바로 그 죄책감이 사람들을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광주가 아닌 다른 도시 몇 군데에서 광주만큼의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과연 저 계엄군이 그런 무자비한 학살을 했을까요? 과연 신군부가 권력을 차지하여 다시 7년간 이어지는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광주의 영원한 빛, 마음의 빛을 느끼며 더 2배, 3배 더 치열하게 독재와 싸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에 나오는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낀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7년간의 싸움 끝에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무자비한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광주 5.18 민주화 영령들의 숨어있는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공덕은 우리나라를 넘어 온 세계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5.18 정신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 민주주의의 선두에 서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5.18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며 오늘의 계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